저는 양치님이 이제 50과 키워드 말하셨을 때 아까 약콩님이 말한 것처럼 바로 딱 소개하고 싶은 것이 떠올랐어요. 제목이 다 했다라는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살짝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 수도 있겠네요. 내용보다 제목만큼 내용이 좋지 아. 않다는 뉘앙스도 있지만 사실 제목뿐이네 라는 거. 근데 저한테는 제목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좋다 하면 저한테 딱 떠오르는 장르가 시집이에요. 그쵸. 시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집들 중에 제목이 좋은 시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목이 정말 좋은 시집을 3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집은 얇으니까 그렇죠. 한 권은 아쉽고 또 2권도 아쉽고 맞아. 3권 정도는 해줘야.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권은 저의 야심이 아니지 사심을 채우려고 이제 3권을 들고 왔어요. 전 그거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떤가요? 그 보자마자 우와 이 제목 괜찮다 했던 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네 맞아요. 뭐죠?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박준 시인님 네. 시집인데 사실 그것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시집은 정말 제가 안 보는 장르긴 네. 한데 그거는 그거 보자마자 이 제목은 정말 잘 지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집 유명해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며칠은 먹었다요. 이것도 문학동네 시인선인데 저도 오늘 문학동네 시인선 2권하고 창비시선 시집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은 시 읽으시나요? 방금도 말했지만 거의 보지 않는 장르입니다. 정말 뜨문뜨문 읽습니다. 그 약콩님은 좀 읽으세요? 읽기는 읽어요. 요즘 제일 또? 최근에 읽었던 게 그 메리 올리버의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 올리버 너무 좋죠. 네, 좋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그 완벽한 날들이라는 제목도 사실 메리 올리버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점에 이렇게 막 메리 올리버 글귀가 써 있어요. 되게 이름도 좋잖아요. 메리 올리버. 그리고 제목도 되게 잘 지으시고. 그 메리 올리버 시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메리 올리버가 시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시에 포함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리버 테이스트 이런 거. 메리 올리버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메리 올리버 너의 이름은 어쩌더라. 그랬구나. 메리 올리버 그 제일 유명한 시 있잖아요. 기러기. 그러니까 그 시 진짜 보면서 좋아요. 그래서 갈매기의 꿈처럼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메리 올리버가 그 기록의 이름인 줄 알았어. 중독적이군요. 신박한데 제가 전에 한때 책 되게 안 읽고 영상 많이 보던 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 요즘에 시집이 되게 좋고 잘 읽히고 또 계속 읽고 싶은 주간이거든요. 근데 한때 그 영상 막 보던 때는 시집이 정말 안 읽히고 손이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빠지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시를 읽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안 읽히고 또 어느 때는 잘 읽히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 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들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시를 배울 때 이 시를 읽고 느낀 나의 생각이나 감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 시인의 의도라든지 이 시어에 담긴 뜻 이렇게 뭐 분석하면서 근데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이 있죠. 맞아 정답이 다 있고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답을 외워서 맞추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라는 장르를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서 이제 시를 읽어보자 했을 때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늘건을 해서 한번 시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뭔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온 3권의 시집을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집은 고명재 시인님이 쓴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라는 시집입니다. 제목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간지럽나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그래요? 제목이네요. 저 너무 제목 좋았는데. 진짜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제목도 좋았지만 저는 시집 고를 때 시인의 말을 읽고 시인의 말이 정말 좋으면 그 시집을 많이 고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집도 시인의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고명재 시인님은 이 시집이 첫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 시집은 2022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왔고 문학동네 시인선의 184번째 시집이에요. 이 출간되고 나서 제가 시인의 말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읽어봐 드릴게요. 시인의 말. 어느 여름날 나를 키우던 아픈 사람이 앞머리를 쓸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온 세상이 멸하고 다 무너져 내려도 풀 한 폭이 서 있으면 있는 거란다. 사랑과 마음과 진리의 열차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거란다. 이게 시인의 말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앞에가 아픈 사람이 앞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 글을 보면 이 아픈 사람이 지금 왠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뭔가 다 멸하고 사라져도 풀 한 포기가 있으면 있는 거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저희 그런 가수나 아니면 소설가든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내 작품이나 내 노래를 들어주고 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걸 계속 해나가겠다. 놀고 노래에 해당되는 말. 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몰랐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야지 하면서 이걸 다시 보면서 여기서 꼭 놀고놀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청취자분들에 대한 이 마음을 전해야겠다. 사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좀 녹음하고 딱 끝이지만 저는 편집을 계속 하잖아요. 네. 편집할 때랑 녹음할 거 준비할 때랑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아요. 편집할 때 저희가 그래요? 5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가 200명이에요. 약간 200 지금 명. 멈춰 있죠. 항상 멈춰 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걸 뭐하러 하는 걸까? 막 이런 회의감이 항상 오거든요. 매번 오는데 그래도 하죠. 풀 한 포기만 서 있어도 네. 서 있는 거니까. 왜 뭐지? 저도 원래는 청취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취자일 때 댓글을 좀 남기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남기진 못했거든요. 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거든요. 저도 진짜 좋은 거 있어도 댓글 안 남기는 사람이에요. 뭔가 평 같은 걸 잘 안 남기는 사람이라서 그게 그 쉽게 나오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좀 잘 알죠. 그래서 많아봐야 한화에 3개? 뭐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정도의 반응도 없었으면 진짜로 지금까지 맞아요. 하고 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댓글 굳이 안 남기셔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조금 간지럽지만 사랑과 마음과 진리의 열차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이런 말도 뭔가 우리가 현재 이 사회에서 이런 사랑, 마음, 진리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다뤄지지 않는데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의 말이 너무 좋아서 이 시집을 좀 계속 읽어보고 싶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출간되자마자 읽어본 건 아니고 출간은 언제 됐던 거예요? 작년 12월에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됐고 이 시집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 시 자체들이 다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 시집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가 좀 어려운 게 시가 되게 좀 낯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전혀 연결하지 않았던 단어들 그런 의미를 시인이 연결해서 시를 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시를 읽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냐면 이걸 안 읽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를 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물컵이라는 단어랑 전혀 우리가 연관 맺지 못하는 단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시에서 이게 같이 쓰이면서 뿌옇던 지도가 우리 그 게임에서 갔다 와 보는 데는 이게 지도 밝아지는 것처럼 아 여기에 이런 길도 있구나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과장해서 말하면 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나요? 만나면서 그런 시를 지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책 시집마다 한 3편 정도씩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이 시집에 실린 두 번째 시를 읽고도 그랬는데요. 제목은 수육이라는 시고요. 수육? 먹는 수? 맞아요. 길진 않지만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엄마가 찜통에 이제 고기를 넣고 삼겹살을 삶아요. 그 다음 이제 삼겹살을 꺼내거든요. 그 다음 부분인데 나는 고기를 조용히 진다. 색을 다 뺀 무지개를 툭툭 썰어서 간장에 찍은 뒤 씹어 삼킨다. 죽은 사람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 것. 입속에서 7색이 번들거린다. 여기서 저는 수육을 색을 다 뺀 무지개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딱 읽고 와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수육이 이렇게 약간 무지개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네. 그리고 층층이 있고. 층층이 있고 그리고 사실 찌면서 뭔가 이렇게 기름기라든지 뭔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정말 희멀건한 무지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수육을. 그리고 또 수육을 먹으면 이 기름기 때문에 입술이랑 이런 데가 번들거리잖아요. 또 그거를 입속에서 7색이 번들거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와, 이 시인 천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노랑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것도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시인이 첫 번째 연에서 노랑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랑은 독주를 넘길 때 목젖을 치는 모든 술들의 지느러미 색입니다. 이렇게 노랑을 표현해요. 저 이 부분 읽고 위스키가 떠올랐어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독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한 술을 마실 때 목이 막 찌르르 하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좋았어요. 어떤 이런 시각적인 이 노란색이 촉각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딱 전해져 오고 여기에서도 색도 느껴지고 질감, 촉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너무 좋았고 이 노랑이라는 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5번째 연하고 6번째 연에 있는데요. 여기 약간 살짝 간지럽거든요. 이제 오글거리고 하고 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 나랑 꽃 보러 같이 갈래요? 그다음에 좀 중략을 하고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랑 같이 책 보러 강에 갈래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같이 꽃 보러 같이 가자고 그리고 같이 강가에 책 같이 읽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연에 이렇게 나와요. 왼편으로 당신, 강물, 둔덕이 있고 오른편엔 감자 같은 내가 있지요. 나는 그래요. 그냥 있어요. 곁은 그런 것. 손 내밀면 확고한 형태로 있을 거예요. 수천 년을 건너온 은행나무처럼. 되게 감자가 담백하고 뭔가 정직하고 솔직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든 난 옆에 계속 지켜준다는 말.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실 이 시집이 살짝 사랑 시들이 많아요. 제목부터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3번째 시는 이제 자유형이라는 시예요. 이제 제가 요즘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집에서 약간 수영장 이런 이제 시가 나오면 엄청 반갑고 뭔가 운명 같고 막 더 이입되고 그런데요. 이 시도 되게 그랬어요. 저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호흡하는 거하고 힘 빼기인데 이 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영을 시작한 건 귀하게 숨을 쉬고 싶어서 죽을 것처럼 보고플 때 빠지지 않고 숨을 색색 쉬며 용감하게 나아가려고 라고 3번째 연에 쓰여 있어요. 숨을 귀하게 쉰다는 말도 우리가 호흡을 당연하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 명상할 때도 그렇고 뭔가 집중할 때 호흡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호흡을 귀하게 생각하면 순간을 또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죽을 것처럼 보고 싶을 때 숨을 색색 쉬며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말도 좋았어요.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죽을 만큼 보고 싶을 때.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 아니면 수영 중인데? 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양치 저격수 같아. 저격수래. 둘이 너무 감성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둘 사이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어. 아 근데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죽은 사람? 그럴 수 지금 있-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지금은 없는 사람? 왜냐면 이 시집에 사랑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연애에는 어때요? 기분 좋은 저항이 느껴지나요? 물레 감듯 모든 걸 안고 나아가세요. 강사님은 아름다운 말만 툭툭 내뱉고 나는 그게 수박씨처럼 귀하고 예뻐서 눈, 귀, 코를 번쩍 든 채 팔을 뻗쳐요. 그렇게 품을 알 때까지 수영은 계속되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표현이 수박씨처럼 작고 예뻐요. 작고 귀하고 귀한? 예뻐서 그러거든요. 수박씨처럼 귀하고 예쁘다고. 수박씨가 귀하고 예쁘다고? 이세희님은 수박씨가 귀하고 예쁜 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수박씨 씹어서 먹습니다. 근데 저 사실 지금 이 고명재 시인님 제가 요새 얼마 알진 않았는데 뭔가 이 시인님의 그 인터뷰도 좀 봤거든요. 온라인 서점 소개글에 인터뷰도 짧게 쓸려 있더라고요. 봤을 때 아, 이 사람 내 과다. 특히 방금 수영 이거 있잖아요. 수영도 네네. 그렇고 처음 읽어주실 때부터 아 초롱님도 참 소나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육의 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그쵸, 노랑에 그쵸, 집착하라든가 그래서 그치. 정말 그쵸. 확고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세계 진심이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의성어 의태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맞아. 평소 다른 진짜 이 나이대의 사람 치고는 정말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는데 이 고명재 시인님도 인터뷰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내과인가? 그렇지. 양치님이랑 나도 약간의 그 감성이 좀 다른데 초롱님은 더 달라. 저는 저 세계입니다. 아니 그래서 수박 씨 그 표현에서 그러니까 저는 수박 씨가 늘 짜증나고 거슬리는 존재인데 그거를 이렇게 귀하고 예쁘다라고 표현한 게 되게 새로우면서 아 뭔가 사소한 것에 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여기 강사님은 아름다운 말만 툭툭 내뱉고 여기가 나보다 수영 선배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사님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막.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쁘고 그런 말들은 아니지만 뭔가 아름다운 말만 툭툭 내뱉지는 않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막 척추를 척추를 느낌으로. 쌓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좋았던 거는 이 기분 좋은 저항이랑 물레 감듯 모든 걸 안고 나아가세요.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자유형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이제 자유형이 많이 익숙해지고 저 강사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자유형 잘한다고. 근데 정말 그 앞으로 손을 뻗어서 물을 이렇게 내가 저항을 기분 좋게 느끼면서 안고서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자유형이 잘 될 때. 잘 안 될 때는 그거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나도 그런데? 여기까지 이 시집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했고 요 문학동네 시인서는 시인의 말이 맨 앞에 실려 있고 뒤에는 발문이라고 해서 이 시에 대한 또 다른 작가님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고명재 시인님 시집에는 박연준 시인님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약간 박연준 시인님도 좀 유명하시거든요. 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근데 이 박연준 시인님의 글도 너무 완벽하게 좋아가지고 저는 이 시집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박연준 시인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는 삶 가운데에 있어 무엇도 겁내지 않고 언어를 옷처럼 밥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시인이지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정말 고명재 시인님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여기 실린 시들이 좀 시를 옷처럼 밥처럼 그냥 삶 자체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집이라는 게 놀라웠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시집이 오은 시인님의 시집인데요. 그 오은 시인님도 이 시집에 대해서 한 말이 현재 진행형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인이라고 느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애정을 발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독서 팟캐스트가 있는데 책이라웃 어떤 책임에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말한 말이고 정말 이 시집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시고 시인이 얼마나 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시인님이 정말 천상 시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집입니다. 두 번째 시집은 오은 시인님의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라는 시집입니다. 로맨틱한 걸 자꾸 들고 이것도 좀 근지러운가요? 네. 뭔가 왜냐면 첫 번째도 우리하고 키스 그리고 여기도 우리도 분위기 사랑 다 약간 그런 그러네요. 로맨틱한 한 단어들인데 이 시집도 이제 문학동네 시인선이고 아까는 이제 184번이었는데 이건 38번이에요. 오, 좀 예전 시집이죠. 빠르네요. 2013년 4월에 출간된 시집이고 오은 시인님은 말놀이를 좋아하는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시집 제목은 되게 사랑 시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고명재 시인님처럼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 말랑말랑한 느낌의 시는 아니고 오은 시인님의 말놀이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인데 이 시집의 시인의 말도 조금 길어서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어떤 날에는 손바닥에 그려진 실금들 중 하나를 골라 무작정 따라가고 싶었다. 동요하고 싶었다. 가장 가벼운 낱말들만으로 가장 무거운 시를 쓰고 싶었다. 라고 하거든요. 표현이 멋있네요. 이 시인의 말에서도 조금 느껴지듯이 이 오은 시인님은 가볍고 무겁고 이런 식으로 대치되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연달아 해가지고 말놀이를 하는 시를 많이 쓰시거든요. 오은 시인님이 최근에 새로운 시집이 나왔어요. 5년 만에 새 시집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시인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오은 시인님은 재미있는 언어, 단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인이고 이 시집도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그 시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물질이라는 시이고 3페이지로 된 시거든요. 긴 시군요. 근데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물감을 떨어뜨렸다. 사방에 물이 튀었다. 사방으로 감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그릴 수 없다. 나는 잠시 바닥과 그윽한 사이가 된다. 이 부분부터 재밌는 게 물감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장면이 좀 그려지죠. 바닥에 떨어진 물감. 근데 시인은 그거를 단어에서도 분리를 해요. 물과 감으로 단어를 떨어뜨려 놓았거든요. 사방에 물이 튀었고 사방으로 감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또 물감이 떨어졌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물감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바닥과 이제 그윽하게 맞붙은 사이가 되죠. 화자는 여기서 너는 선명한가, 너는 말랑말랑한가, 접촉 없이는 너를 파악할 수 없는가, 물이 좋은가 너는, 질이 나쁜가 너는, 문득 나는 너를 온몸에 덕지덕지 바르고 싶어진다. 여기서도 제목인 물과 물질을 물하고 질로 이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하는데 너를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온몸에 덕지덕지 바르고 싶어지고 이제 몸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만져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페이지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없다. 내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사방이 불투명해지는 지금 물감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내 손바닥 위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면
바닥이 용기에서 나를 들뜨게 한다면 캔버스를 활짝 펼쳐 기꺼이 너를 너로서 후원하고 싶다. 앞에서는 화자가 너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너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자는 기꺼이 너를 너로서 후원하고 싶다고 말을 하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후원하고 싶은 거. 이게 또 사랑이 아닐까. 사실 좀 유명한 시집이에요. 왜냐면 이게 손석희의 뉴스룸에 이 시집에 실린 시 한 편이 소개되었거든요. 왜 이게 그 뉴스룸 마지막에 뭐 노래 음악 깔고 나오면서 뭐 좋은 문장 소개시켜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새도 하나요? 잘 손석희가 모르겠어요. 떠난 이유가 안 보여줘. 이것도 되게 오래 좀 된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연마다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가요? 네, 12월까지 가요. 오. 근데 다 읽어드리진 않고 재밌는 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시 좀 재밌어요. 3월엔 괜히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물건을 늘리고 싶습니다. 벚꽃이 되어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엔 문득 사탕이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 데다 성년을 맞이하지도 않은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8월은 무더니도 무덥습니다. 온갖 몹쓸 감정들이 땀으로 액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9월엔 마음을 다 잡아보려 하지만 다 잡아도 마음만은 못 잡겠더군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책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1월, 올해는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1년만큼 더 늙은 내가 또 한 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월에 있을 5번의 일요일을 생각하면 각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히 작년을 승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뉴스룸 마지막에 나오기 되게 좋은 시예요. 또 약간 좀 이 시인이 말놀이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앞에 읽었던 고명재 시인님 시집이랑도 또 되게 틀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집의 제목이 나온 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가 이 시집에 실린 시의 어떤 일부 구절을 따온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말을 하지 않고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의 제목이 뭘지 한번 맞춰주시면 아, 좋지 제목은 않을까?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네네. 구절만? 제목은 다른데 그 시에 실린 구절이에요. 책의 제목이 항상 시의 제목인 건 아니군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의 제목이라기보다도 어떤 시에 실린 한 구절이 제목이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한 줄기 빛은 한 줄기 빛. 발화가 이루어지면 한 포기 난초와 한 떨기 장미로 피어난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엄습하는 것들을 사랑해. 때때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것들을 잡기도 하지. 커피의 김과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커서는 껌뻑거리면 체면을 걸고 은밀하게 시작되는 한낮의 점성술.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기다려. 우리의 동공이, 우리의 동맥이 현장을 사로잡는 순간을 기다려. 중략하고 한 줄기 빛은 한 줄기 빛. 땅 위로 봉긋 더욱 또렷하고 아름답게 피어나. 원음보다 선명한 메아리처럼 우리는 분위기를 장악하며 돌아오기 위해 달아나지. 모니터 속으로, 키보드 위로, 커서 앞으로. 별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나는 현장에서 바야흐르 바라해. 이 빛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포스트 있을 때서 이마에 탁 붙이고 침대 위로 뛰어드는 순간. 타버린 팝콘을 지듯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 여기까지입니다. 뭐지?
티켓팅.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 왜 베네치아? 한글 게임? 한글 게임. 커서랑 게임. 키워드 막 이래서 커서 깜빡거린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잡기도 한다고. 네. 뭘 잡아야 할까요? 뭘 잡는 거지? 티켓. 뭐지? 네 글자래. 한 줄기 빛이 내려온대. 뭘까? 힌트를 좀 주세요.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바라한대. 포스트잇을 떼서 이마에 탁 하고 붙여요. 내가 이마에 탁 치는 순간이 뭘까요? 마감했을 때? 네 글자. 네 글자. 첫 글자만 알려줘요. 아. 뭘까?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때때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것들을 잡기도 하지. 커피의 김과 담배의 연기가 필요해요. 이걸 잡으려면. 뭐야, 말해줘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니, 이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나는 이 제목을 알고 읽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읽을 때 예전에는 좀 제목을 많이 이렇게 유념하면서 안 읽었었는데 최근에 제목을 조금 보면서 읽으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조금 알겠죠? 진짜 딱 자기 스타일이 있으신 분이네요. 맞아요. 진짜 자기 그게 있어요. 책이라웃을 진행도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오은 시인님 덕분에 이제 시를 좀 많이 읽게 된 거일 수 있는 게 제가 책이라웃을 한때 되게 좋아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열성 팬이셨잖아요. 열성 팬이었죠. 어쩌 과거요? 아니지만 지금도 팬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 책이라웃 진행자분들이 누군지 사실 몰랐어요. 오은 시인님하고 그 당시 김하나 작가님이었는데 지금은 김하나 작가님 아세요? 지금은 네, 안 하세요. 지금 아하. 황정원 작가님이 하세요. 아하. 근데 처음에는 김하나 작가님 편이 더 듣기가 편했는데 점점 오은 시인님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나는 김하나 작가님 것만 봤어. 근데 저는 사실 두 분 다 제 취향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김하나 작가님이나 오은 시인님이나.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다가 오은 시인님이 시인이니까 이분에 대해 궁금해지니까 그럼 시집도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시집도 읽게 되었어요. 네, 정말 이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이라는 이 시집은 사랑 시집은 아닌 것 같죠. 그러네요. 근데 이 시집은 오은 시인님이 얼마나 언어랑 단어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시집이에요. 제가 오은 시인님의 TMI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시인님이 어릴 적 꿈이 탐정이었어요. 오. 놀고 노래 들어오셔야 왜냐면 어릴 때 셜록 홈즈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왜 저희 장래 희망란 네. 뭐 쓰잖아요. 꿈 같은 건데 탐정이라고 썼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탐정 못한다고 경찰로 바꿔보는 건 어떠니? 네. 우리나라에서 탐정하려고 하면 흥신소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고 단어랑 사전을 되게 좋아하시고 오은시님이 시그니처 컬러가 있어요. 오렌지색, 주황색이 시인님의 메인 색깔이 되어서 지금 이 시집도 약간 다홍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은 시인님 시집이 대부분 아닌 것도 있지만 주황색이 많고 이제 시인님이 주황색을 좋아한다고 되니까 뭔가 팬들과 많은 분들이 주황색 아이템을? 맞아요. 주황색 아이템을 계속 많이 선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님도 왠지 다음 시집도 주황색으로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주황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새 시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올해 5월 5일에 없음의 대명사라는 시집을 출간했고 이 시집이 전작 이제 나는 이름이 있었던데 그 시집 5년 만에 펴내는 시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집도 되게 좋다고 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집은 제 사심을 가득 넣어서 골라온 시집인데요. 제가 두 시집을 고르고 나머지 하나를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양치님이 말한 박준 시인님 시집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놀고놀해서 언제 또 다시 제가 시집을 소개하겠느냐며 내가 좋아하는 거 들고 오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을 들고 오자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저 책방 알바 할 때
시를 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고 또 판매도 많이 한 시집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안희연 시인님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이고 이 시집은 창비시선의 446번째 시집이고요. 2020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혹시 제목 어떠신가요?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뭘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시집의 제목이 막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시집을 읽게 되었냐면요. 다시 저의 소나무가 나오는데요. 인간 소나무요. 인간 소나무 이 시집의 표지와 색과 진짜 초롱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죠? 여름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있어서 그런지 이 시집의 표지도 되게 푸릇푸릇한 들판에 꽃들이 막 펴있는 그림인데 바람 부는 들판이 좀 떠오르는. 그쵸. 바람 부는 들판이고 이건 호랑이에요? 맞아요. 사실 보면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이 그림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오일 파스텔로 그림 같고 찾아보니까 최산호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시집에서 좋았던 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시집의 두 번째 실린 시인데 제목이 소동이에요. 이 시를 읽고 이 시집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제가 들고 온 시집은 사실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인데 제가 갖고 있는 시집이 본가에 있어서 못 들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본가에 있는 시집에도 그림을 제가 그린 시집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사서 그림을 그렸던 그 시집은 친구한테 선물을 해줘서 제가 막 낙서한 시집은 친구한테 가 있어요. 이 시가 되게 그림이 막 그려지는 시거든요. 그래서 읽어볼 테니 또 들어보세요.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왔다. 슬픔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이게 첫 연이거든요. 근데 왜 감정이나 기분은 어떤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표정이나 분위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왔어요. 왜 마치 투명 만토를 쓴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이게 하려면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거 이렇게 집어 던져서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 유령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서양 유령 흰 보자기 쓰고 아래 발만 있는 그런 게 떠올라서 그거를 막 낙서로 그려놨고 저는 빵을 굽다가 밖에 나왔나? 이런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는 아닐 건데 세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돼요. 비밀을 들키기 위해 버스에 노트를 두고 내린 날, 초인종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정 넘어 벽에 목을 박던 날에도. 왜 중고등학교 때 일기 많이 쓰셨죠? 저 되게 많이 썼는데 그거 쓰면서도 이상하게 어떤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봤으면 하는 마음하고 누가 이 마음을 좀, 내 마음을, 이 복잡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들키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버스에 노트를 두고 내린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좀 읽어줬으면 해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겠지만 자정 넘어서 벽에 목을 박죠. 왜냐면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연에 기침을 할 때마다 흰 가루가 폴폴 날린다. 이것 봐요. 내 영혼의 색깔과 감촉. 만질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섯 번째 연인데 1년에서 밀가루를 뒤집어 썼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서까지 막 더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막 풀풀풀 가루가 날리게. 그 다음에는 긴 정적만이 다정하다. 다 그만둬 버릴까 중얼거리자 젖은 개가 눈앞에서 몸을 턴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물방울들. 그리고 마지막 연이 저 개는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 발로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길 즐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가 끝나요. 계속 뭔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소동들인가요?
예, 그렇죠. 되게 외롭네요, 시가. 그렇죠, 외롭죠. 끝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 발로 흙탕물 속에 걸어 들어간다고. 근데 흙탕물은 사실 누구도 빠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힘든 거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걔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이려고 거기에 기꺼이 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즐기기까지 한다고 이제 화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다가도 막 강아지 물 터는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이 시집에 제목이 같은 시가 4편이 실려 있어요. 동명의 시가 4개가 있는데 제목이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4편의 시에 모두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약간 이야기 같은 시거든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식구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뭔가를 쪼개고 있었다. 아가야, 나는 이것을 작게 만들어야 한단다.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에 감추어야 하지. 어디가 깊은 곳인데요? 얘야, 지척에 흘러가 버리는 순간순간에 그것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라는 시 구절이 있어요. 삶에 저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여러 아름답고 좋은 순간들이 떠올랐는데요. 빛나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일상이나 뭐 현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또 앞으로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그런 게 있을 거다.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뭐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달의 아이였을 때라는 이 4편의 시를 포함해서 이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뭔가 이제 삶을 충분히 경험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삶은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 같은 거를 말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감상을 남겼는데 이 시를 읽으면 자꾸 구불구불 이제 길게 멀리 뻗은 길이 그려졌고 삶의 속살 같은 길, 그러니까 그런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어떤 그 사람을 내가 뒤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힘을 받는 시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책방에서 어떤 시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시집을 많이 추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목도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게 이 시집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하고 동명의 시가 있어요. 소개하면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면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8번째 연에서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을 하는 사실.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정략하고 마지막 연에는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혀서 금방 지나갈 거고 그걸 다시 펼쳐보면 지금과 다른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말 같아요. 시인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름 언덕을 오르는 일은 숨이 이제 막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에 막 땀이 맺히고 무더위와 목마름 그 밖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우는 일일 테지만 언덕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머리칼이 흩날릴 테니까 언덕 위에서 언덕은 높으니까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 무거웠던 것들이 조금 옅어지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 언덕을 내려갈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부디 이 시집이 여러분들의 언덕행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집을 덮은 뒤엔 틀림없이 무언가 달라져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할 리 없는 변화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 시집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권의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듣다가 네. 사실 처음 소개해 주셨던 시 있었잖아요. 네. 시가 아니라 네네네. 시인의 말에서 앞머리를 쓸어 넘기는 딱 고명재 시인님. 그 부분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우리나라 인디 가수 노래인데 그 생각이 나면서 나는 시집을 읽는 대신 약간 노래 가사를 좀 그런 식으로 탐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근데 있죠. 사실 시가 노래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엔 밥 딜런이 문학상을 타기도 맞아 했고. 맞아. 제가 생각났던 노래가 푸른 새벽이라는 그룹의 우두커니 나의 우주는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제목도 약간 시적이죠. 네네. 근데 첫 문장이 내가 덮고 자랐던 하나의 우주 늘 나를 감싸 안았던 한숨의 대기 언젠가 늦은 귀가를 꾸짖던 나의 우주는 우두커니 조그만 당신의 세계를 향해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좋다. 좋죠. 이거 노래도 진짜 좋아요. 그냥 어쿠스틱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잔잔하게 흐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가사가 진짜 시 같은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도 들으면서 연결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 앞머리를 쓸어 넘긴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다정함과 쓸쓸함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한 시집 3권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고명재 시인님의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것, 이 시집에서 그러니까 시 제목만 소개를 하자면 사랑을 줘야지 헌물을 켜야지 이런 시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줄 때 받을 거를 생각하고 줄 때도 있고 사랑도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연애를 할 때도 사랑을 주지만 헌물을 켜고 싶진 않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을 주고 헌물도 켜야지 한다는 이 말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은 시인님의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는 제 시인님의 말을 좀 소개를 하면 시인님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항상의 세계 속에서 이따금의 출현을 기다린다. 가만하다라는 형용사와 법석이다라는 동사를 동시에 좋아한다. 마음을 잘 읽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 시인님의 말도 되게 자기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집의 특징과? 그리고 이 안희정 시인님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은 예스이사에서 리커버판으로 표지를 바꿔서 재출간되었거든요. 거기서 시인의 말을 짧게 다시 쓰신 게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계속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약콩님이 노래 얘기해 주셨을 때처럼 혹시 오늘 제가 소개한 시집 중에 두 분의 원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소동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여름 언덕에서 배운 거. 저도. 네. 오 그러니까 저는 심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감정이 더 들어간 시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제가 문학에서도 에세이는 거의 안 보고 소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이야기? 감정이 요동치거나 서사가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잔잔한 건 안 맞아. 간질간질하고 잔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그 김수영 씨의 절망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딱히 서사가 있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가다가 뭔가 읽다 보면 뚝 떨어지는 것 낙하하는 게 같은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데 소개해주신 중에 가장 좀 감정적이고 좀 그런 흐름이 이야기? 느껴지는 게 그 소동이라는 시여서 역시 베스트셀러 저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근데 재출간됐다는 거 보면은 진짜 실제로도 많이 인기가 있었던 시집인 거네요. 맞아요. 이 시집이 저도 이제 시집 처음 읽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이 시집 읽기가 편하고 딱 느껴지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추천하는 시고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한 3권의 시집 중에서 마음에 좀 들어오는 시집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시집이 제일 좋았는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엄청 감동할 것 같습니다.
시집은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한 권쯤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59화 4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추리소설 왜 에번스를 부르지 않았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